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밖에 나가보니까요. 비도 그치고 날씨도 아주 기분 좋게 선선하더라고요. 드디어 기다리던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폭염이 너무 길었어요. 그죠? 이 가을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더 추워지기 전에 여러분들 야외 활동 많이 하시고요.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팡세의 저자 블레즈 파스칼 아시나요? 오늘은 팡세를 근간으로 인간 마음을 해부한 인간 심리서 파스칼의 인생 공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철학서를 보내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책은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동화 같은 전개 혹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파스칼의 철학을 전해드립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성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도 그 안에서 더 높은 진리를 추구할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요. 자기 이해와 성찰을 중요시하는 독자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리텍 콘텐츠 출판사에서 구독자 이벤트용 도서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10분을 추첨해서 도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고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시고요. 배송 주소 입력하실 수 있게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파스칼의 인생 공부 리텍 콘텐츠 출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약점을 인정하면 인간은 위대해진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가이자 파나소닉의 창업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가난함, 허약함, 교육 부족을 그가 태어날 때 받은 큰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는 가난은 부지런함으로, 허약함은 운동으로, 부족했던 교육은 자신을 낮추고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자세로 극복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결국 그의 회사를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스시타의 삶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빠른 기술 발전과 물질적 풍요로 인해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이와 동시에 인간 소외와 심리적 불안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 파스칼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위대함이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고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약한 갈대에 불과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말하며 사유와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공과 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며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직시함으로써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인간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인지하고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에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연대와 공감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도 공감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태생적으로 선택이 불가능한 요소가 많습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가, 어떤 재능을 타고 태어나는가,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의 선택 너머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마스시타 고노스케처럼 자신의 한계를 똑바로 인식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정.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천사도 짐승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천사가 되려는 자는 짐승이 된다.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격동의 시기에 급진적 지도자로 떠오르며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혁명 초기 그는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으며 민중의 희망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상은 점차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였습니다. 반혁명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선택한 폭력과 억압의 길은 로베스피에르를 변질시켰습니다. 도덕적 순수성을 강조하며 스스로 천사의 역할을 자처했지만 그는 잔혹한 공포 정치를 펼치며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혁명의 불꽃 속에서 천사와 괴물의 경계를 넘나들던 그의 모습은 비극적인 아이러니로 남았습니다. 로베스피에르 사례에서 보듯 파스칼은 인간을 천사와 짐승 사이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도덕적이고 이성적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본능적이고 감정적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도덕적 이상과 높은 지향을 두고 있지만 완벽하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본능과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 또한 인간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파스칼은 천사가 되려는 자가 오히려 짐승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인간이 지나치게 완벽하고 이상적인 존재가 되려고 할 때 오히려 본래의 인간성을 잃고 비인간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도덕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며 자신이나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하는 사람은 종종 타인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비하합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즉, 천사와 짐승 사이의 존재로서 인간은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이상을 추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한계와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인간의 본성과 한계를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해와 포용을 통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균형.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유지하라. 불안과 고독은 당연하다. 이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중년기의 깊은 불안과 고독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어둠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이 불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영적 탐구의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하며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버리고 단순한 생활을 선택합니다. 광활한 러시아 대지 위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며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로운 결의를 다집니다. 또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불안을 종이에 쏟아냅니다. 고독한 밤, 촛불 아래에서 써내려간 글들은 그의 내면을 정화하고 내적 평화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 톨스토이는 위대한 작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이후 톨스토이의 펜끝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독자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주는 매우 광대합니다. 수십억 개의 은하와 무수한 별들, 끝없이 펼쳐진 무한한 듯 보이는 미지의 공간. 우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공간입니다. 이 광대함 앞에서 인간은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입니다. 파스칼은 우주처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광대함 앞에서 인간은 굉장한 무력감과 고독감, 그리고 불안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정보와 소음으로 가득 찬 현실 속에서 우리는 스마트폰, 인터넷 등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뉴미디어로 연결된 관계 속에는 우주와 같은 광대함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이 더 깊은 고독감과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파스칼이 이야기한 우주 속 인간의 불안과 일맥상통합니다. 인간은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우주의 광대함과 영원한 침묵 속에서 우리 존재와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질문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답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러한 불안과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파스칼은 생각하기를 강조합니다. 파스칼은 철학은 생, 그 자체의 자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재와 삶에 관한 사유, 명상, 철학적 성찰 등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불안을 직면하고 내면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온. 내면의 평온이 침묵 속 불안을 잠재운다. 과도한 자기애와 자존심은 자기 자신도 속인다. 자기애는 가장 큰 아첨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는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숲에 있는 맑은 샘을 발견합니다. 그는 더위를 식히고자 샘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였고 그 순간 물에 비친 자신과 사랑에 빠집니다. 결국 그는 물 위에 비친 아름다운 자기 모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 신화를 바탕으로 독일의 정신과 의사 네케는 자기애를 뜻하는 용어로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따서 나르시시즘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도한 자기애는 위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애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애착과 사랑을 뜻합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위해 필요하지만 너무 강한 자기애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자기 중심적 사고로 자신만 중요시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현 시대에는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개개인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즐기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며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는 곧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고 자신만의 고유한 색을 쌓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소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인정 욕구를 부추기면서 과도한 자기애를 형성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 역시 따라 붙습니다. 이런 욕효과를 들어 파스칼은 자기애를 가장 큰 아첨이라고 표현하며 자기애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자기애가 강하다는 건 스스로에게 아첨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단점을 외면하려고 할 때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아첨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한 자기애는 현실을 왜곡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자신의 단점마저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도한 자기애에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자기 성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타인의 의견 존중.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셋째, 겸손함 유지. 자신의 성취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가지며 타인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넷째, 자기 발전에 집중. 외적인 인정보다는 내적인 성취와 자기 발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겸손. 과도한 자기애는 성찰과 겸손을 막는다. 습관이 우리의 본성을 지배하지 않게 하라. 습관은 첫 번째 본성을 파괴하는 두 번째 본성이다. 한 노인이 손자에게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하나는 나쁜 늑대로 분노, 질투, 탐욕, 거짓말로 가득 차 있지. 다른 하나는 좋은 늑대로 기쁨, 평화, 사랑, 진실로 가득 차 있단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둘이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이 우화는 습관이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과 행동 패턴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습관을 형성하며 일상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러한 습관이 단순히 반복적인 행동을 넘어서 본성을 형성하고 심지어 기존의 본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습관은 우리의 삶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습관은 건강, 일상, 인간관계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고 계획적으로 일하는 습관은 업무 성과를 높이며 일관된 독서 습관은 지식을 넓히고 사고력을 향상시킵니다. 반면 불규칙한 생활 습관, 과도한 음주나 흡연, 지나친 미디어 접속 등의 나쁜 습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롭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격과 행동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불평과 비판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를 방해하며 일상생활과 대인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본래 가지고 있던 선한 성격과 특성을 나쁜 쪽으로 변화시키고 나아가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은 첫 번째 본성을 파괴하는 두 번째 본성이다 라는 파스칼의 말처럼 습관은 반복된 행동과 사고 패턴을 통해 성격과 삶의 방식을 재형성합니다. 습관은 때때로 본성을 지배할 수도 있어서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기르고 나쁜 습관을 경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인식과 지속적인 노력, 의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10분씩 운동을 시작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둘째, 일관성 유지하기. 습관 형성에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 강화 사용하기.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은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작은 선물을 주는 방식입니다. 넷째, 나쁜 습관 대체하기.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체할 좋은 습관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독서나 운동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이 우리의 본성을 재형성한다. 침묵은 불의를 방조한다. 침묵은 가장 큰 박해다. 성인들은 절대 침묵하지 않았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미국의 목사이자 인권운동 지도자로 인종차별에 맞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수천 명이 모인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앞에 섰습니다. 더운 여름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I have a dream 을 주제로 한 연설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군중 사이에서 메아리 쳤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꽃을 피웠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손을 맞잡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그의 연설은 그날 링컨 기념관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킹 목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 싸웠으며 그의 용기와 목소리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삶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진리를 외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나 부조리가 발생할 때 침묵하는 것은 이를 방조하거나
심지어 동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혹은 그런 대우를 받는 동료를 외면하거나 사회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목격했을 때 침묵하는 것은 그러한 부조리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러한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경고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부조리와 불의를 목격하거나 경험합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경제적 불평등, 환경 파괴 등 다양한 문제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파스칼은 침묵이 불의를 방조하는 큰 박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의와 부조리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첫째, 사회적 참여. 사회적 불의에 맞서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평화 시위, 청원, 캠페인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과 정보 공유.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참여. 투표와 정치적 참여를 통해 불의와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와 정책을 지지해야 합니다. 넷째, 개인적 실천. 일상생활에서 작은 행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행동이 있습니다. 불의. 불의에 맞서 진리를 외쳐라. 인간은 사고와 생각만으로도 더 성숙해질 수 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약한 갈대에 불과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며 인간의 나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내적으로 성장하여 더 단단한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 책을 통해 인간이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프랭클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자연재해, 질병 등은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인간이 이 세계의 주인처럼 강력해 보인다고 해도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연 앞에서 작은 존재임에도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은 육체적인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빅터 프랭클 사례처럼 사고하고 반성하며 지혜를 쌓아가는 생각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생각하고 사유하는 인간의 능력은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위기에서 벗어나 인간을 성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파스칼에 따르면 인간은 모든 자연 중 가장 약한 존재로 인간을 무찌르기 위해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줄기의 증기, 한 방울의 물만으로도 인간을 죽이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주가 인간을 무찌른다 해도 인간은 자기를 죽이는 자보다 더 고귀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반드시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과 우주가 자기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주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스스로 생각하는 데 있다고 파스칼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무자비한 자연 앞에서 육체적으로는 약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강인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처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지혜를 갖춘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생각. 인간은 갈대처럼 약해 보여도 생각으로 강해진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삶은 모순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미치광이이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광기일 것이다. 옛날 어느 나라에 무능하고 사치스러운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재단사가 왕을 찾아와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옷감이 있다며 왕을 깨웠습니다. 왕은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게 했고 두 재단사가 완성되었다며 가져온 옷을 본 신하들은 옷이 아주 아름답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은 옷이 보이지 않음에도 옷이 마음에 드는 척 옷을 갈아입는 흉내를 내고 벌거벗은 채로 거리 행차에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에게 환호를 보내던 그때 한 어린아이가 외쳤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진실이 드러났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왕은 애써 당당한 척 행차를 계속했습니다. 파스칼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우화는 인간은 완벽한 이성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며 때로는 비이성적 결정과 감정에 이끌린 선택을 하는 존재임을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필연적인 광기와 비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파스칼은 지적했습니다. 기술의 발전, 경제의 글로벌화, 정치적 불안정성 등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완벽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때로는 직관과 본능에 의지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파스칼이 말한 광기의 일종입니다. 파스칼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개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사회는 특정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비합리적이거나 미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이러한 사회적 규범 자체도 일종의 광기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경계는 상대적이며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자기 수용과 이해의 중요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불완전하고 때로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므로
삶의 복잡성과 모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포용은 타인과의 갈등을 줄이고 우리를 더 관대하고 관용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못은 불완전함으로 포용할 때 완전함에 다가선다. 말보다 침묵이 진심을 전할 때가 있다. 기쁨의 침묵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더 많이 담고 있다. 루이자 메이 알코트의 베스트셀러 소설 작은 아씨들에서 네 자매 중 셋째인 베스는 가족을 위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건반을 누르자 방 안은 곧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찼습니다. 자매들은 말없이 그 소리를 감상했습니다. 메이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조는 책을 들고 있다가도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이미는 손을 모은 채 감동에 젖었습니다. 베스의 피아노 소리는 따뜻함과 사랑을 담아내며 방 안을 감싸 안았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자매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고 모두가 같은 행복과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기쁨의 침묵이라는 표현으로 말로 나타낼 수 없는 내면의 기쁨을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이는 외부적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와는 별개로 내적으로 느끼는 만족과 풍요로움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주기식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외부적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를 타인에게 은근히 드러내고 자랑하는 걸 즐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의 보여주기식 감정 표현은 자신의 깊은 감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쁨의 진정한 본질은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며 이 감정을 오롯이 들여다보고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의미와 깊이를 지닙니다. 언어는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강렬한 감정 교류가 이루어지는 찰나의 순간이나 자연 속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감상할 때 혹은 간절히 바라고 노력했던 목표를 성취했을 때 느끼는 강렬한 기쁨 등 여러 상황에서 느끼는 희로애락은 종종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술이나 음악과 같은 비언어적 매체들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아씨들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는 깊이와 풍성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그 자체로 매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기쁨과 같은 감정을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깊이 탐구하여 내적 풍요와 만족감을 경험하는데 침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고 감정을 침묵 속에서 느끼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나를 돌아보고 자신을 찾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침묵. 기쁨은 말보다 침묵에서 깊어진다. 타인과 비교되는 삶이 아닌 나만의 삶을 살아라. 사람은 너무 불행해서 심지어 근거 없이도 실증이 난다. 옛날에 부유한 유대인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과 재산을 모으며
사치와 쾌락을 추구했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상인은 유명한 현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현자는 상인을 조용한 호숫가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이 호수에 물을 채우려면 강물이 필요하지. 금이나 보석으로는 채울 수 없다.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마음속 공허는 물리적인 재산이나 쾌락으로 채울 수 없으며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내면의 평화와 자아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불만과 불행에 대해 이야기하며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상관없이 마음속으로는 삶에 대한 실증과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파스칼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정신적 안정과 내면의 평화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이 평화로울 때 옵니다. 물질적 풍요와 명예가 때로는 행복의 가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안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불행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는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성공과 행복한 모습을 보며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의 재력과 성공 요인을 과시하며 자신보다 부족해 보이는 타인을 보며 상대적인 만족감과 우월감을 느끼다가도 또다시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듯한 사람을 보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진정한 불행의 원인은 내면에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타인과의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불만족과 불안정을 철학적으로 탐구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과 불만족을 안고 살아가는데 이는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며 어떤 외부 요인이나 조건에 의해서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실증을 느끼고 갑자기 불안해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내재된 내적 빈곤과 영적 공허는 내적 갈등과 불만족을 가져오고 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파스칼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타인과의 비교된 삶이 아닌 나 자신만의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비교. 내적 공허는 외부로부터 채울 수 없다. 약점을 인정하면 인간은 위대해진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가이자 파나소닉의 창업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가난함, 허약함, 교육 부족을 그가 태어날 때 받은 큰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는 가난은 부지런함으로, 허약함은 운동으로, 부족했던 교육은 자신을 낮추고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자세로 극복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결국 그의 회사를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스시타의 삶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빠른 기술 발전과 물질적 풍요로 인해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이와 동시에 인간 소외와
심리적 불안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 파스칼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위대함이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고,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약한 갈대에 불과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말하며 사유와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공과 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며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직시함으로써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인간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인지하고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에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연대와 공감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도 공감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태생적으로 선택이 불가능한 요소가 많습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가, 어떤 재능을 타고 태어나는가,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의 선택 너머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마스시타 고노스케처럼 자신의 한계를 똑바로 인식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정.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천사도 짐승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천사가 되려는 자는 짐승이 된다.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격동의 시기에 급진적 지도자로 떠오르며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혁명 초기 그는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으며 민중의 희망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상은 점차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였습니다. 반혁명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선택한 폭력과 억압의 길은 로베스피에르를 변질시켰습니다. 도덕적 순수성을 강조하며 스스로 천사의 역할을 자처했지만 그는 잔혹한 공포 정치를 펼치며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혁명의 불꽃 속에서 천사와 괴물의 경계를 넘나들던 그의 모습은 비극적인 아이러니로 남았습니다. 로베스피에르 사례에서 보듯 파스칼은 인간을 천사와 짐승 사이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도덕적이고 이성적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본능적이고 감정적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도덕적 이상과 높은 지향을 두고 있지만 완벽하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본능과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 또한 인간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파스칼은 천사가 되려는 자가 오히려 짐승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인간이 지나치게 완벽하고 이상적인 존재가 되려고 할 때 오히려 본래의 인간성을 잃고 비인간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도덕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며 자신이나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하는 사람은 종종 타인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비하합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즉, 천사와 짐승 사이의 존재로서 인간은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이상을 추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한계와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인간의 본성과 한계를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해와 포용을 통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균형.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유지하라. 불안과 고독은 당연하다. 이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중년기의 깊은 불안과 고독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어둠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이 불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영적 탐구의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하며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버리고 단순한 생활을 선택합니다. 광활한 러시아 대지 위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며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로운 결의를 다집니다. 또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불안을 종이에 쏟아냅니다. 고독한 밤, 촛불 아래에서 써내려간 글들은 그의 내면을 정화하고 내적 평화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 톨스토이는 위대한 작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이후 톨스토이의 펜끝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독자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주는 매우 광대합니다. 수십억 개의 은하와 무수한 별들, 끝없이 펼쳐진 무한한 듯 보이는 미지의 공간. 우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공간입니다. 이 광대함 앞에서 인간은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입니다. 파스칼은 우주처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광대함 앞에서 인간은 굉장한 무력감과 고독감, 그리고 불안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정보와 소음으로 가득 찬 현실 속에서 우리는 스마트폰, 인터넷 등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뉴미디어로 연결된 관계 속에는 우주와 같은 광대함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이 더 깊은 고독감과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파스칼이 이야기한 우주 속 인간의 불안과 일맥상통합니다. 인간은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우주의 광대함과 영원한 침묵 속에서 우리 존재와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질문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답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러한 불안과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파스칼은 생각하기를 강조합니다. 파스칼은 철학은 생, 그 자체의 자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재와 삶에 관한 사유, 명상, 철학적 성찰 등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불안을 직면하고 내면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온. 내면의 평온이 침묵 속 불안을 잠재운다. 과도한 자기애와 자존심은 자기 자신도 속인다. 자기애는 가장 큰 아첨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는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숲에 있는 맑은 샘을 발견합니다. 그는 더위를 식히고자 샘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였고 그 순간 물에 비친 자신과 사랑에 빠집니다. 결국 그는 물 위에 비친 아름다운 자기 모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 신화를 바탕으로 독일의 정신과 의사 네케는 자기애를 뜻하는 용어로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따서 나르시시즘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도한 자기애는 위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애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애착과 사랑을 뜻합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위해 필요하지만 너무 강한 자기애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자기 중심적 사고로 자신만 중요시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현 시대에는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개개인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즐기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며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는 곧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고 자신만의 고유한 색을 쌓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소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인정 욕구를 부추기면서 과도한 자기애를 형성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 역시 따라 붙습니다. 이런 욕효과를 들어 파스칼은 자기애를 가장 큰 아첨이라고 표현하며 자기애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자기애가 강하다는 건 스스로에게 아첨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단점을 외면하려고 할 때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아첨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한 자기애는 현실을 왜곡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자신의 단점마저도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도한 자기애에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자기 성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타인의 의견 존중.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셋째, 겸손함 유지. 자신의 성취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가지며 타인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넷째, 자기 발전에 집중. 외적인 인정보다는 내적인 성취와 자기 발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겸손. 과도한 자기애는 성찰과 겸손을 막는다. 습관이 우리의 본성을 지배하지 않게 하라. 습관은 첫 번째 본성을 파괴하는 두 번째 본성이다.
한 노인이 손자에게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하나는 나쁜 늑대로 분노, 질투, 탐욕, 거짓말로 가득 차 있지. 다른 하나는 좋은 늑대로 기쁨, 평화, 사랑, 진실로 가득 차 있단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둘이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이 우화는 습관이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과 행동 패턴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습관을 형성하며 일상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러한 습관이 단순히 반복적인 행동을 넘어서 본성을 형성하고 심지어 기존의 본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습관은 우리의 삶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습관은 건강, 일상, 인간관계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고 계획적으로 일하는 습관은 업무 성과를 높이며 일관된 독서 습관은 지식을 넓히고 사고력을 향상시킵니다. 반면 불규칙한 생활 습관, 과도한 음주나 흡연, 지나친 미디어 접속 등의 나쁜 습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롭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격과 행동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불평과 비판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를 방해하며 일상생활과 대인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본래 가지고 있던 선한 성격과 특성을 나쁜 쪽으로 변화시키고 나아가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은 첫 번째 본성을 파괴하는 두 번째 본성이다 라는 파스칼의 말처럼 습관은 반복된 행동과 사고 패턴을 통해 성격과 삶의 방식을 재형성합니다. 습관은 때때로 본성을 지배할 수도 있어서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기르고 나쁜 습관을 경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인식과 지속적인 노력, 의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10분씩 운동을 시작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둘째, 일관성 유지하기. 습관 형성에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 강화 사용하기.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은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작은 선물을 주는 방식입니다. 넷째, 나쁜 습관 대체하기.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체할 좋은 습관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독서나 운동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이 우리의 본성을 재형성한다. 침묵은 불의를 방조한다. 침묵은 가장 큰 박해다. 성인들은 절대
침묵하지 않았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미국의 목사이자 인권운동 지도자로 인종차별에 맞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수천 명이 모인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앞에 섰습니다. 더운 여름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I have a dream을 주제로 한 연설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군중 사이에서 메아리 쳤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꽃을 피웠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손을 맞잡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그의 연설은 그날 링컨 기념관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킹 목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 싸웠으며 그의 용기와 목소리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삶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진리를 외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나 부조리가 발생할 때 침묵하는 것은 이를 방조하거나 심지어 동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혹은 그런 대우를 받는 동료를 외면하거나 사회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목격했을 때 침묵하는 것은 그러한 부조리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러한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경고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부조리와 불의를 목격하거나 경험합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경제적 불평등, 환경 파괴 등 다양한 문제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파스칼은 침묵이 불의를 방조하는 큰 박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의와 부조리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첫째, 사회적 참여. 사회적 불의에 맞서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평화 시위, 청원, 캠페인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과 정보 공유.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참여. 투표와 정치적 참여를 통해 불의와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와 정책을 지지해야 합니다. 넷째, 개인적 실천. 일상생활에서 작은 행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행동이 있습니다. 불의. 불의에 맞서 진리를 외쳐라. 인간은 사고와 생각만으로도 더 성숙해질 수 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약한 갈대에 불과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며 인간의 나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내적으로 성장하여 더 단단한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 책을 통해 인간이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프랭클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자연재해, 질병 등은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인간이 이 세계의 주인처럼 강력해 보인다고 해도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연 앞에서 작은 존재임에도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은 육체적인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빅터 프랭클 사례처럼 사고하고 반성하며 지혜를 쌓아가는 생각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생각하고 사유하는 인간의 능력은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위기에서 벗어나 인간을 성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파스칼에 따르면 인간은 모든 자연 중 가장 약한 존재로 인간을 무찌르기 위해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줄기의 증기, 한 방울의 물만으로도 인간을 죽이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주가 인간을 무찌른다 해도 인간은 자기를 죽이는 자보다 더 고귀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반드시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과 우주가 자기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주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스스로 생각하는 데 있다고 파스칼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무자비한 자연 앞에서 육체적으로는 약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강인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처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지혜를 갖춘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생각. 인간은 갈대처럼 약해 보여도 생각으로 강해진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삶은 모순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미치광이이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광기일 것이다. 옛날 어느 나라에 무능하고 사치스러운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재단사가 왕을 찾아와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옷감이 있다며 왕을 깨웠습니다. 왕은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게 했고 두 재단사가 완성되었다며 가져온 옷을 본 신하들은 옷이 아주 아름답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은 옷이 보이지 않음에도 옷이 마음에 드는 척 옷을 갈아입는 흉내를 내고 벌거벗은 채로 거리 행차에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에게 환호를 보내던 그때 한 어린아이가 외쳤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진실이 드러났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왕은 애써 당당한 척 행차를 계속했습니다. 파스칼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우화는 인간은 완벽한 이성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며 때로는 비이성적 결정과 감정에 이끌린 선택을 하는 존재임을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필연적인 광기와 비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파스칼은 지적했습니다. 기술의 발전, 경제의 글로벌화, 정치적 불안정성 등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완벽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때로는 직관과 본능에 의지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파스칼이 말한 광기의 일종입니다. 파스칼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개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사회는 특정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비합리적이거나 미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이러한 사회적 규범 자체도 일종의 광기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경계는 상대적이며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자기 수용과 이해의 중요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불완전하고 때로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므로 삶의 복잡성과 모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포용은 타인과의 갈등을 줄이고 우리를 더 관대하고 관용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못은 불완전함으로 포용할 때 완전함에 다가선다. 말보다 침묵이 진심을 전할 때가 있다. 기쁨의 침묵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더 많이 담고 있다. 루이자 메이 알코트의 베스트셀러 소설 작은 아씨들에서 네 자매 중 셋째인 베스는 가족을 위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건반을 누르자 방 안은 곧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찼습니다. 자매들은 말없이 그 소리를 감상했습니다. 메이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조는 책을 들고 있다가도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이미는 손을 모은 채 감동에 젖었습니다. 베스의 피아노 소리는 따뜻함과 사랑을 담아내며 방 안을 감싸 안았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자매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고 모두가 같은 행복과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기쁨의 침묵이라는 표현으로 말로 나타낼 수 없는 내면의 기쁨을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이는 외부적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와는 별개로 내적으로 느끼는 만족과 풍요로움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주기식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외부적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를 타인에게 은근히 드러내고 자랑하는 걸 즐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의 보여주기식 감정 표현은 자신의 깊은 감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쁨의 진정한 본질은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며, 이 감정을 오롯이 들여다보고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의미와 깊이를 지닙니다. 언어는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강렬한 감정 교류가 이루어지는 찰나의 순간이나 자연 속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감상할 때, 혹은 간절히 바라고 노력했던 목표를 성취했을 때 느끼는 강렬한 기쁨 등 여러 상황에서 느끼는 희로애락은 종종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술이나 음악과 같은 비언어적 매체들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아씨들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는 깊이와 풍성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그 자체로 매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기쁨과 같은 감정을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깊이 탐구하여 내적 풍요와 만족감을 경험하는데 침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고 감정을 침묵 속에서 느끼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나를 돌아보고 자신을 찾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침묵. 기쁨은 말보다 침묵에서 깊어진다. 타인과 비교되는 삶이 아닌 나만의 삶을 살아라. 사람은 너무 불행해서 심지어 근거 없이도 실증이 난다. 옛날에 부유한 유대인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과 재산을 모으며 사치와 쾌락을 추구했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상인은 유명한 현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현자는 상인을 조용한 호숫가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이 호수에 물을 채우려면 강물이 필요하지. 금이나 보석으로는 채울 수 없다.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마음속 공허는 물리적인 재산이나 쾌락으로 채울 수 없으며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내면의 평화와 자아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불만과 불행에 대해 이야기하며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상관없이 마음속으로는 삶에 대한 실증과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파스칼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정신적 안정과 내면의 평화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이 평화로울 때 옵니다. 물질적 풍요와 명예가 때로는 행복의 가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안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불행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는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성공과 행복한 모습을 보며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의 재력과 성공 요인을 과시하며 자신보다 부족해 보이는 타인을 보며 상대적인 만족감과 우월감을 느끼다가도 또다시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듯한 사람을 보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진정한 불행의 원인은 내면에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타인과의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불만족과 불안정을 철학적으로 탐구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과 불만족을 안고 살아가는데 이는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며 어떤 외부 요인이나 조건에 의해서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실증을 느끼고 갑자기 불안해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내재된 내적 빈곤과 영적 공허는 내적 갈등과 불만족을 가져오고 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파스칼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타인과의 비교된 삶이 아닌 나 자신만의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비교.
내적 공허는 외부로부터 채울 수 없다.